네, 이번 시간에는 제 행정법 제 두 번째 시간, 이제 본강을 나가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같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행정의 분류라고 하는 파트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파트는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표를 보시면은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목차 정도만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행정법을 전반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행정법이 1회독 이상 충분히 되신 다음에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주체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냐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험생이자 누군가의 자녀분들이자 누군가의 친구이자 누군가의 선배이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시피 행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이젠 주체에 의한 분류는 누가 행정을 주체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행정을 하게 되면은 국가행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겠고요. 위임행정이라고 하는 거 원래 여러분들 행정부가 직접 국민한테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위임을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국가가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위임해가지고 행정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거 11년도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에 의한 분류인지 행정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질서를 위해 가지고 행정이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뭐 경찰 행정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 행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뭔가 주기 위한 거 급부 행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부가 뭔가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하거나 혹은 뭐 직장 같은 것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질서행정, 급부행정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유도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행정지도가 이런 데 활용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용어들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지금은 뭐 꼼꼼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수단에 의한 분류 행정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거든요. 첫 번째가 권력적으로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명령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 군대 가라, 너 세금 내라 이런 식으로 권력적인 수단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이지 않고 행정 지도처럼 이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하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살펴보시면은 침익적 행정은 국민한테 침익적인 것 대표적으로 세금 부과를 하거나 입대 명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고 수익적 행정은 뭔가 주는 거 그래서 급부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1회독 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 이제 행정법을 배우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행정법을 배우기 전에 행정의 개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행정법을 통과하는 규칙을 살펴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트에서는 행정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요약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다음에 배우면은 조금 더 쉽게 익힐 수가 있겠지만 목차상 맨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 뒤에서 배워야 할 것을 앞에서 배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어가 앞에서 배울 내용과 뒤에서 배울 내용이 막
혼용해서 쓰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1회독, 2회독, 3회독, 회독수가 쌓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심하시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은 건너뛰시고 다만 용어만이라도 최소한 정리하고 나가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건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법 통칙 이제는 행정법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는 행정법의 개념을 살펴봐야 될 텐데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의의는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는데 국내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법이고 그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법이 아니라 행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보게 되면은 행정은 행정에 관한 법이래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입법 이런 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련된 법이다. 간단하게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고 꼼꼼하게 막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그렇죠. 사법이 아니라 행정에 관한 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공법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행정법, 독일 행정법, 우리 행정법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목차를 크게 정리하시면서 제가 굵게 칠한 부분 위주로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표시해놨다시피 10년도 국무원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행정법은 어떠한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굵게 칠한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지 꼼꼼하게 내용을만 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의 특수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차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목차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위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정 주체가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시죠? 명령하잖아요. 권위적인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뭐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월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얘가 언제부터 우월성을 갖게 되는 것이냐. 여기 선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선자가 한자로 먼저선, 여러분 선빵이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방 할 때 선자, 먼저선을 이야기하고 있고 험자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이전부터 우월했느냐, 즉 행정 주체, 그 국가가 탄생할 때부터 미리 우월한 것을 갖고 태어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이죠. 즉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행정부가 국민보다 우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즉 국가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국가가 국민한테 함부로 우월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갑자기 병무청에서 여러분들한테 입대 명령이 날라왔습니다. 날라오면서 딱 쪽지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군대 좀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우리 군대가 좀 어려워서요. 라고 하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다 엿먹으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명령을 안 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따르는 대로 이끌도록 하게 되면은 안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데 세금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한 영역에서는 행정부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명령을 해야지만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군인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금을 내야지 국가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의 필수적인 영역인데 상대방의 동의에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언적으로 우월성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태어날 때부터 행정부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해보다 보니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선언적,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행정의 실제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에서 법률이 부여한 효력을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어떠어떠한 영역에서는 네가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부가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선언적, 절대적이 아니라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월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이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이 우선됐다라고 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행정법, 집단성, 평등성, 행정법은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100원 주고 500원 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0원 주려면 100원 주고 500원 주려면 500원 줘야지 누구한테만 100원 주고 누구한테만 500원 주는 거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중에 다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형식상 특수성, 형식상 특수성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차 위주로 제가 짧은 목차 위주로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문성, 여러분들 행정법, 성문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문법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예, 성문법의 장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행정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측 가능한 게 좋죠. 그래서 이 법조문을 읽어보니까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은 영업 정지 당하는구나. 음주운전하면은 면허 정지당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예측이 가능했을 때 음주운전 하면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나 면허 정지 되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법은 성문성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법적 안정성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을 안정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대로 하게 되면은 바뀔 일이 별로 없겠죠. 법대로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막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문성을 특성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행정법 제1조, 제2조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행정법은 통일된 법전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법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에 관련된 법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통칭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은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문법 갖고 활용하기도 하고 불문법 갖고 활용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쓰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질상의 특수성. 성질상의 특성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공익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기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헌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좀 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둘이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좀 논의해보겠다는 뜻인데 대표적인 학자 2명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한 명은 오토마이어, 한 명은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헌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1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정당을 없애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정치적이지만 행정법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기술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기술이 여기서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무런 정치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은 것을 기술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서술하다, 기술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여 있다는 뜻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숫자 같은 규정이요. 여러분 제가 1교시 때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취소 소송 같은 거 제기할 때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같은 거,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기술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나온 규정이 아니라
그냥 서술하다 보니까 그냥 이 기간 안에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든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정치적이니까 유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언정 행정법은 기술적 속성이 강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중립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토마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여러분, 행정법도 지가 아무리 잘 나가봤자 최고의 법인 헌법 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변화하면은 행정법도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아까 제가 헌법은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정법에서도 정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치행위 파트요. 굉장히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부가 심리에 조금 자제하는 영역을 통치행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헌법 자체도 정치적인데 행정법도 정치적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법이 행정법이니까 헌법이 변하면은 행정법도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프리츠 베르너라고 합니다. 둘 다 어떤 견해는 맞고 어떤 견해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헌법은 기술적인 규정이 많아가지고 비정치적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행정법은 기술적인 규정이 많아서 비정치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은 정치적인 영역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속성을 띠기도 합니다. 모두 결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의 주장이라기보다 헌법과 행정법의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둘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하나만 맞고 뭐 하나만 틀린 개념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두 번째로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을 좀 살펴볼 파트인데 이 파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외국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법을 배우는 것이지 외국 행정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실 파트는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 키워드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법의 성립. 첫 번째 대륙법계와 이제 영미법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륙법계를 의미하는 국가는 크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프랑스, 한 군데는 독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법계 행정법 이야기하면은 프랑스 행정법과 독일 행정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대충 눈치를 채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대륙법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대륙법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법이 성립이 못 되었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법에 의해 가지고 따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행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대륙법계에서는요.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 발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법이 발달했다? 성문법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이 이루어졌을 때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시민들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왕, 약속해, 문서로 약속해라고 이야기했겠죠. 말로 약속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의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과 형법은 공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두 법치주의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성문법도 같이 발전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행정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법부라고 하는 부서 알고 있어요. 사법부. 사법부는 법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요. B라고 하는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폭행하게 되었어요. A가 당연히 잘못을 한 거겠죠. 이 경우에 B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즉 폭행과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소송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얘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다쳤잖아요. 다쳤기 때문에 얘한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겠죠. 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거는 이들 개인 간의 관계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민사관계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법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 폭행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나라의 법 질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이거든요. 근데 폭행하게 되면은 나라의 법 질서를 어지럽힌 겁니까? 어지럽히지 않은 겁니까? 어지럽혔겠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 사람 A를 처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형법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형사사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폭행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A와 B 관계인 민사사건도 발생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국가와 A와의 관계인 폭행과 관련해서 형사사건도 발생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는데 우리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모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법원에 속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만 지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민사법원, 형사법원 모두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법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행정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사건도 결국 사법부 소속하에 있는 법원이 우리나라의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프랑스에서는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밑에 행정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행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원래 행정사건은 사법부 밑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프랑스에서는 행정부 밑에 행정법원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각주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행정국가, 그다음 이것을 사법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 밑에 행정재판소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행정부, 여러분 프랑스의 법원은요, 과거에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귀족들에 대한 불신이 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족들한테 판결받지 않겠고 나와의 문제니까 이거는 국가한테 직접 이야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재판소가 생겼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프랑스법에서 배울 꽁세 유데타라고 불리우는 곳이거든요. 그 정도 여러분들 내용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방가로 이번에 행정제도,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행정재판제도가 존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부 밑에 행정재판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프랑스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프랑스는 최초의 행정법이 성립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권의 국참사원을 꽁세 유데타라고 하는데 꽁세 유데타를 여기서 말하는 행정재판소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행정재판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사법부에서 독립된 이런 말 써 있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행정재판소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발달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랑코 판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블랑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같은 것을 꼼꼼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 블랑코 판결, 아, 이거 대륙법계 중에서 프랑스법과 연관되어 있는 영역이구나. 이 정도만 내용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각 주에다가 설명해 놓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 블랑코 판결하면은 아, 이거 프랑스와 관련되어 있는 판례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된다는 뜻이겠고요. 양가로 3번에 독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독일, 여러분 독일은 좀 약간 강력한 군사력 같은 거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독일은 공권력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권이 발전시켜 져왔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내용 체크하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실정법, 여러분 실정법은 실제로 규정되어 있는 법, 실제로 제정되어 있는 법을 실정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 우리 불문법이 아니라 실정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해 왔었다. 요 정도만 내용 체크하시면 충분하시겠고요. 영미법계 국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의 행정법을, 영국과 미국의 법을 영미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번 행정법을 좀 살펴보겠다는 뜻인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보통이 커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커먼이 공통의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땅덩어리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굉장히 넓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국에서도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판결이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이 있어야 할 텐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미국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인터넷도 발전하지 않았었고 신문 같은 것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딱 하고 만들잖아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법이 기본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즉 규정된 법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가 발전했다?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했겠죠. 그럼 불문법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은 일단 여러분 각 주마다 판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여러 가지 주들이 있는데 각 주마다 판사가 있겠죠. 판사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각자 내린 판결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라고 이야기하겠고 다른 판사도 나도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다른 판사도 나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 판사들이 내린 판결들을 모아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이론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 폭행했을 때 이렇게 처벌했었거든. 나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의견이 하나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의견이 하나가 모아져가지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공통의 이론으로 각 주에서 활용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의 법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의견이었었던 불문법이 보통법으로서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 영미법의 행정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불문법은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없겠죠. 왜 성문법은 민법은 사법이고 형법은 공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능한데 불문법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도 법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 원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 잠깐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각주 5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법원 밑에 행정사건을 담당하면은 사법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건을 행정부에서 담당하면은 행정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미법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법국가를 채택하고 있어요. 사법국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국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법원 밑에 있는 부서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미법에서는 사법국가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을 보시면 되냐면은
행정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에서 행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륙법계의 속성인 프랑스와 독일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은 사법국가는 영미법과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행정국가는 대륙법계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다시 이제 영미법계 국가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영미법계에서 그래도 지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행정사건인 굉장히 좀 특수한 사건인데 이 특수한 사건이 그냥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묻힌 건 아니고 행정 일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발전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현재는 행정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불문법으로 출발해가지고 영미법에서는 사법과 공법의 구별이 좀 없었었지만 최근에는 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행정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서로 된 행정법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시겠고요. 양가로 3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절차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절차법은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절차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때 10년도 군문도 나왔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법국가다, 행정국가다, 사법국가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다, 불문법 국가다. 성문법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영향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미법의 영향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서적인 법 측면에서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법원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서 사법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키워드대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다고 한다는 점을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행정법의 지도 원리라고 해서 과연 행정법은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서 적용이 되고 있냐를 살펴보겠는데 역시 여러분들 간단하게 목차 위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국가 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갑자기 놀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회국가요? 사회국가는 공산주의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일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은 복지예요. 물론 이것이 과도하게 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복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국가 원리, 법대로 움직이는 법치국가 원리, 그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지도 원리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읽어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건너뛰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라고 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읽어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읽어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읽어보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저한테 당연히 질문해 주시면 되시겠고 근데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읽을래 라고 하면은 본인 손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건너뛰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가 건너뛰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 위주로 간단하게 보면은 민주국가 원리라고 한다는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법치국가 원리라고 한다는 점 법대로 운영되는데 법치국가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치국가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법치국가는 인치가 아니라 즉 인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한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기초, 민주주의적 기초, 법치주의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원리들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고 일단 이 내용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의 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 법치 행정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냥 좀 따라갈 만했어. 그래도 꾸역꾸역 보니까 뭐 대충 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신데요. 법치 행정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하는 파트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은 따라올 수 있고요.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자체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절대 손해보는 장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려운 파트를 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